네, 8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챙겨볼게요, 이사님. 8월 19일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거의 해리스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네. 일단 전당대회를 22일까지 여니까 참고하시고요. 8월 20일은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되고요. 8월 21일은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8월 22일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고, 그리고 같은 날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 비롯해서 중앙은행 총재들, 전 세계의 총재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8월 또 마켓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8월 23일은 일본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는 그 잭슨홀 미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9월달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같이 방문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각국은 또 금리 인하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가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통위에서 지금 8월 아니면 10월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금통위에서도 좀 고민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 보면 금리 인하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하기 또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연준 하고 나서 10월에 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방향성은 이제 금리 인하는 임박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같은 날입니다. 8월 22일 날 공교롭게 다 몰려 있는데 마켓에서 발표하는 이제 뭐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이제 PMI 지수, 이제 구매 담당자 이제 설문조사해서 경기 어떤 거 같냐, 뭐 실적 어떠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8월 22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AI 거품론하고 맞물려서 HBM 공급 과잉 이슈도 있던데, 이거 공급 과잉이면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HBM이 만약에 공급 과잉이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모든 공급 과잉은 좋은 게 절대 아니고, 일부 시간에도 노보노디스크가 물론 빠지긴 했지만 공급 부족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그쵸.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증권사에서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한 증권사에서 HBM을 메모리로 사용하는 그 AI 가속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제 AI 가속기에 HBM이 탑재가 되잖아요. 네. 그게 엔비디아께 473만 개인데 그거 다 포함해서 최대 932만 개로 추정을 해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HBM의 올해 수요량은 8억 8천만 기가바이트래요. 이게 요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8억 8천만이. 근데 마이크론이나 삼성 하이닉스 다 합쳐서 올해 생산량을 추정해 봤더니 13억 8천만 기가바이트래요. 그럼 뭐죠? 5억 기가바이트가 더 생산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HBM이 더 많다는 얘기죠. 수요는 8억 8천인데 생산을 13억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과거랑은 반도체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없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HBM은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뭐냐면 이제 주문 받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생산합니다. 옛날 반도체는 미리 다 찍어놔요. 계속 공장 돌려서 찍고 고객이 찾아오면 줍니다, 그냥. 사실 별 차별화도 없어요. 네. 3사가 비슷비슷한 제품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꽂으면 돼요. 뭐 PC에도 여러분 PC 지금 당장 여셔가지고 삼성 거 꽂아 있는데 하이닉스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HBM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춤형으로 다 제작하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엔비디아 공급이 못했던 게, 네. 엔비디아 맞춤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HBM은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좀 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주문을 준 것대로 만들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크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이게 공급 과잉이 또 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00을 만들어도 50이나 뭐 많아야 70이에요. 나머지 30에서 50은 불량품이에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또 폐기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무한정 늘리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공급과잉, HBM 공급과잉 우려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좀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내년까지도 AI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삼성과 하이닉스 이미 고객사랑 물량 협의 다 마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보다는 어쨌든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쨌든 AI 막 버블론 터지고 이러면서 그게 좀 약간 리스크로 좀 이렇게 작용한 거지 과잉 생산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 생산 라인 구축 위해서 장비 발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밸류체인까지 이게 가진 않는다고 해도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이제 후공정 위주였잖아요. HBM 이제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하려는 거 이제 전공정 쪽이거든요. 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은 조립하고 검사하는 쪽이고 네.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쪽인데 네. 이쪽은 막 감산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투자가 적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D램 생산 라인 구축해서 장비 발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첨단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평택 네 번째 P4 공장인데 여기에 차세대 생산 라인 이제 구축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결국 장비 발주해야 되거든요. 내년 하반기의 목표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장비 발주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 이천 공장 내에 생산 설비 발주를 좀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체 D램 하이닉스 생산 능력이 22%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주가 들어간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공정의 장비를 좀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모처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비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인공지능 거품 너무 확산되고 있지만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올해보다 50%나 성장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2025년 전망을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성장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D램 수요가 공급보다 13%더 많다. 예, 이 얘기는 공급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소부장한테 좋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꾸준히 좀 그중에서도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 또 장비주가 좋을 수 있으니까 관심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9일에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해리스 부통령 보면은 느낌이 그런지 진짜 표정이 좋아 보이고 네. 갈수록 더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정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국내 증시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앞설 거라고 생각한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지지율 보면서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당선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조금 위기 아니냐 이런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이든하고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집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해리스로 가자. 예. 그래서 좀 약간 위기에 몰렸는데 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합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네. 미 중서부와 북동부 주변에 세락한 공업지대 여기가 러스트 벨트인데 여기가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요. 네. 사실 여기를 장악해야 이깁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여기 이겨서 이겼고 바이든이 당시에 또 러스트벨트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엔 누가 될 거냐. 근데 원래는 압도적으로 사실 그동안 트럼프가 우위했는데 이번에 또 설문조사 보니까 해리스가 지금 이쪽도 좀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그렇죠. 좀 온 거죠. 완전 그래서 위기네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도로 간다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근데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날 TV 토론 한 번 남았어요. 그때 10일. 트럼프가 또 만약에 반격을 잘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은 일단 최대 고비는 9월 10일이 아닌가. 그때로 좀 보여지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해리스 열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요즘에 이쪽 관련주들 분위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책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해리스가 되는 게 트럼프보다는 정책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 지금 공장 다 짓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 보조금 안 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변동성이 기업들은 크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 기업들이 돈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되는 게 또 유리할 가능성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의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잖아요. 네. 때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제품에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그건 무역 규모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게 우리 한국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다만 9월 10일 날 한 번 더 우리가 좀 확인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티몬 위메프 사태의 여진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면 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데는 또 이제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제살깎기처럼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라이브 쇼핑 이게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때 쿠팡에도 관심 두시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네. 근데 일단 이게 사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고성장기는 아니에요. 이제 성장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침투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제 전자상거래 지금 전체 소매에서 그럼 여기서 전체 소매를 다 앞서서 뭐 100%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오프라인 소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그 상황에서 지난 10년을 우리가 지나봤을 때 누가 승리를 했죠? 결국엔 쿠팡이 승리를 해버린 거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쿠팡이 1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사실 네이버는 이런 유통사라기보다는 사실상 네이버는 그 중개해주는 업체잖아요. 약간 이제 가격 비교도 해주고 약간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랑 쿠팡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죠.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의 알리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고 또 거기에 또 티몬과 이메프는 가격 할인을 무기로 해가지고 일정 시장을 장악했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티몬 이메프는 사실상 이제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큰 업체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최근에 보니까 중국 이커머스 쓰는 이 월간 단위로 쓰시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좀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확 썼다가 연속적으로 쓰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는 어쨌든 이제 대형사 위주로 계속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쪽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쪽이 결국엔 동영상 쇼핑 같아요. 그걸 이제 라이브 쇼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원래 처음 했던 데가 저기 그 네이버가 라이브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홈쇼핑 그걸 좀 본따서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물건 판매하는 분이 직접 영상을 찍어가지고 홈쇼핑처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브 쇼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진화하는 게 인스타라든가 틱톡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절대적이니까 이제 유튜브까지도 이 시장이 이제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파했죠. 구글이 간파하고 유튜브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쇼핑을 좀 늘려보자.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틱톡을 많이 봐요. 대부분 틱톡이 1위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많이 보는데 우리 한국의 MZ는 거의 대부분이 다 틱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합니다. 유튜브에 그 1분짜리 그 쇼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건데 결국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쪽을 우리가 계속 바라볼 필요가 우리나라. 네, 우리 한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 점유율이 2%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 지금 전자상거래 중에 이쪽 라이브 시장이 아직은 작아요. 작은데 작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성장할 여력이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8년도에 라이브 커머스 점유율이 28%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한번 그리고 또 요즘에 삼성전자, 다이슨, 뭐 베스킨라빈스, 또 야구단, 한화, LG 여기도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고 쇼핑 기능도 이제 넣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쪽 주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조금 보다 보면은 2분기 실적 시즌도 끝났고 그래서 한동안 잘 나간다고 했었던 주식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실적으로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와서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선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은 그럼 조심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면 선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미국 빅테크도 사실 숫자 보면 다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빠지기도 하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주가 오르면요 사람들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화장품 회사들 주가 빠진 거 보면 꼭 나빠서도 있겠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가가 오른 만큼 평가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오른 기업이 좀 감당해야 될 뭐 숙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빠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기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이제 주가 급등하는데 이건 정반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화장품이나 이런 라면 기업들의 성장이 끝났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주가 빠진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주가 빠지면 당연히 기분은 나쁘더라도 성장이 이제 꺾였거나 끝났으면 그거는 빠졌어도 매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기대가 높았거나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고 싶은 상황에서 약간의 빌미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과 라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구조적 성장 지속된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뭐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기업들 실적 워낙 좋았고요. 삼양식품도 잘 나왔는데 이게 공통점이 뭐죠? 가성비 트렌드에 맞죠. 가격이 비싸지가 않죠. 우리나라 화장품은. 네. 삼양식품의 그 라면도 한 끼 먹기에 가격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고 또 K뷰티나 K푸드가 틱톡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미국이나 저기 해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틱톡에 다 광고를 해줘요. 뭐 광고비를 제가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써보고 괜찮으니까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반응이 또 좋으니까 자주 또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틱톡에서 검색하는 뭐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는 거죠. 그런 시대잖아요, 사실. 그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런 제품들이. 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게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트렌드니까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성장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과거에는 중국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 중국은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주가도 좀 안 좋았지만 반대로 미국은 이제 성장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점유율이 2%밖에 아직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올라갈 룸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이제 모든 화장품이나 라면을 다 좋게 보자는 게 아니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확실히 성장이 증명된 그런 기업들을 추려 놓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주가 좀 빠져 있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지 도망가야 될 그런 주가 빠졌다고 도망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빠졌다고 도망가야 될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혹시 또 뭐 업종이나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여러 좋은 기업들도 좀 많이 있고 좀 실망스러운 기업들 있었지만 좀 몇 개 좀 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과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좀 눈에 띄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IT 업종에서는 제가 기업명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좀 적은 분량은 아니어가지고 네. 기업명 위주로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또 나중에 보고서나 이거 찾아보셔가지고 좀 공부하는 걸로. 네. 네. 그래서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LG노텍, LG디스플레이, 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자화전자, PI첨단소재, 한미반도체 이 기업들이 좀 괜찮았고요. 제약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HK이노엔 이런 기업들이 괜찮았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파마리서치, 휴젤, 메디톡스가 괜찮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동국 SNC하고요. CS윈드 같은 풍력주들의 실적이 좋았고 음식료 쪽에서는 이제 그 KTNG 아까 말씀드린 그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했고 조선은 뭐 사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은 하나오션만 좀 부진했고 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삼성중공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방산도 역시 실적이 좋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S&T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이 괜찮았고요. 화학은 대부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금호석유나 KCC는 좀 차별화된 실적을 내줬고 상사 업종에서는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쪽에서는 고려아연, 풍산, 세아베스틸지주 이런 기업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의류입니다. 예, 의류 쪽에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잭시미스 아시죠? 예, 그 회사가 내수 회사인데 좀 깜짝 놀란 게 내수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의류 쪽에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주목하시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는 실리콘투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마녀공장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았으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좀 추려온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에 감지되는 트렌드랄까요? 이 최대 주주나 임원 같은 그런 회사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 배경은 어떤지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내부자들 매수를 항상 이제 매일 체크를 해보는데 제가 이제 8월 들어와서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들 사고 계세요. 갑자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빠져서 아마 저가 매수 해놓는 것 같은데 보통 과거에도 이렇게 내부자가 대량 매수했을 때 결과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이게 저도 사실은 작년에 그 JYP인가요? 박진영 대표가 8만 5천 원인가 한 100억 이상을 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근데 지금 주가 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건 이렇게 산 거 자체는 좋은데 이게 분석을 해봤더니 회사 실적도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 성장이 보이는 구간이면 여러분이 괜찮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분석과 이걸 같이 보셔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힌트를 얻은 다음에 얻는 단초를 거죠. 가지고 예. 내가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쵸? 무조건 샀으니까 좋아진다. 따라 이렇게 산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JYP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양현석 대표도 한 200억 산 걸로 기억나는데 엄청 빠졌죠,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걸 산 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셔가지고 주가도 싸고 괜찮아 보인다. 이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KCC 글라스는 그 유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 뭐 건물 같은데 건자재 회사인데 여기 정몽규 회장이 8월 달만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8월만 15억 정도를 일단 매수를 했고 보통 1억 이상 사시면 산 거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 회사인데 여기 정현우 대표가 5.8억 원 정도 샀고 진성TC는 뭐냐면 굴삭기 부품사입니다. 여기 윤우석 회장이 3.7억 원 정도 샀고요. 카카오도 물론 카카오 요새 좀 너무 안 좋지만 여기 정신화 대표가 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케어젠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인데 여기 정용기 대표가 10억 정도 매수했고 OCI 홀딩스는 그 태양광 회사죠. 여기 이우현 회장이 19.9억 정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회사 있습니다. 그 감성 코퍼레이션의 김호선 대표가 6.4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고요. 비료 회사 KG 케미칼 곽정현 대표가 4.4억. KC는 그 반도체 지주회사거든요. 여기 전준영 부회장이 4억 정도 샀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텍 반도체 장비회사입니다. 여기 최승환 대표가 4억 정도 샀으니까 보통 이렇게 4억, 5억 정도 이렇게 많이 사면 어쨌든 우리가 많이 샀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게 좀 보인다면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순서 마무리하기 전에 영미사님께서 선정한 보고서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조소정 김지연 연구원님이 그 아까 뭐 제가 유튜브 쇼핑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목이 뭐냐면 쇼폼으로 쇼핑하기다. 이런 좀 제목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화장품 얘기가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요즘에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거든요. 뭐 끝났다. 기회다 이런 분들 이제 논쟁이 첨예한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K뷰티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법은
결국엔 마케팅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틱톡 같은 거 그런 걸 활용해서 K뷰티 인지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해외 유튜버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이 없다고 언급한 뒤에 이 티르티르라는 데서 20여 종 이제 색상 구현된 그걸 줬나 봐요. 이 유튜버한테. 근데 그걸 영상 올렸는데 마케팅 너무 잘했네요.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로 올라가고 와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젠 정말 이런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힘이 정말 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왜냐면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인디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진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형 상장사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분 투자해놓은 회사가 코스알엑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도 1등을 하고 있고 APR도 메디큐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상장사 중에서는 클리오가 구달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녀공장은 이제 이름 그대로 그냥 마녀공장 브랜드를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클렌징 오일로 되게 유명하죠. 네. 근데 비상장사가 사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아누아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아누아, 뭐 조선미녀, 조선미녀. 예, 미녀 뭐 이런 쪽이 좀 믹순 뭐 이런 쪽이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근데 결국 K뷰티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일단 굉장히 소비자 반응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준대요. 그리고 화장품 ODM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저게 유행이면 저걸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또 무엇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 MD나 이런 걸 상품 구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성도 좀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유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려면 어떤 중소 브랜드가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해외 유통망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근데 그렇죠. 돈 많이 들죠.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고 있냐면 아마존하고 실리콘투가 해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존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해 주니까 거기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컨퍼런스도 개최한 것처럼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회사들이 미국 진출하기 굉장히 용이해졌고 또 한 그렇죠. 가지가 실리콘투는 뭐냐면 그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실리콘투가 예를 들면 뭐 조선미녀나 이런데 그 제품이 괜찮아 보면 다 사놔요. 물건을 일단 이제 미리 사입한다 그러죠. 네. 구매를 해놓고요. 이 사이트에다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바이어들 있죠. 기업들이 나 저 제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랑스의 어떤 이제 한 업자가 스타일 코리아 딱 들어가가지고 조선미녀의 이 선크림을 딱 봤더니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주문을 딱 줘요. 그러니까 직접 뚫을 필요가 없네요. 네, 그쪽에서 여기가 그냥 알아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그럼 프랑스 업자가 여기 실리콘투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보내주겠죠. 약간 코트라가 해야 될 역할처럼. 네, 그렇죠. 수출 증진처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디 브랜드가 조선미녀 혼자 하려면 그렇죠. 얼마나 되게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네. 근데 손도 못 보죠. 스타일코리아닷컴 여기 또 실리콘투가 사입까지 다 해가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망을 실리콘투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도 되게 좋았던 건데 이 가장 힘들었던 게 결국에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회사 큰 회사 유통망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그렇죠. 중소회사들의 제일 문제 유통망인데 이게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구조로. 뭐 제품만 좋고 입소문만 빨리 나면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걸 일시적인 어떤 유행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가치가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유의하실 건 그만큼 인디 브랜드 간의 경쟁이 이제 정말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유행에 되게 민감해요. 누구라도 조선미녀 만들 수 쓰다가 갑자기 그렇죠. 다른 거 바꿔버릴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미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계속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장하겠지만 그 안에 기업들마다 경쟁은 엄청 치열하니까 그러면 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막 우리나라에 보면은 일본은 안 그런데 우리는 막 100년 가는 식당 이런 거 잘 없고 네, 없죠.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요, 소비자들이 옛날에 뭐 설화수나 후를 썼잖아요. 그 계속 쓰는 이제 문화가 아니에요. 이젠 바꿉니다. 다.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써보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브랜드 충성도가 이제 많이 없고 네, 그게 트렌디하게. 바뀌었어요. 그거를 인지하시고 투자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염이사님과 8월의 중순 연불리의 비밀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하순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